지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외곽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큰 비행기 2대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뒤이어 컨테이너 6개가 내려졌어요. 그 안에는 수술대, 조명, 의료 장비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시아누크빌 중앙병원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미국인 여성 제니퍼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게 정말 온 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2시간 전 한국 영사가 말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병원이 옵니다. 병원이요? 병원이 어떻게 와요? 제니퍼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는 거지. 병원이 환자한테 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자신은 미국인이에요.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지만 지금 그 병원이 정말 왔습니다. 12시간 후, 초등학교 교실이 수술실로 변했어요. 무영등이 켜지고 모니터가 작동했습니다. 제니퍼가 수술대에 올랐어요.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4시간 후,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2주 동안 이곳에서 1,400명이 치료받았어요.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한국이 해냈다. 환자를 옮기지 않고 병원을 옮겼다. 제니퍼는 병상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 부산, 뉴욕, 도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니퍼 모리슨입니다. 29살, 미국 시애틀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죠. 그런데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교실 안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저는 국제교육봉사단체에 지원했어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영어와 기초교육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위험하지 않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3월이었어요. 처음 보는 풍경, 낯선 언어, 그리고 뜨거운 날씨. 모든 게 새로웠지만 설레서요.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의 학교에 배치됐죠.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영어 알파벳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가고, 오후엔 방과 후 수업, 저녁엔 내일 수업 준비.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주말엔 다른 봉사자들과 프놈펜 시내에 나가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함께 봉사하던 한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과 시아누크빌에 가기로 했죠. 해변 도시래요. 바다 보러 가요, 제니퍼. 한국인 아주머니 박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녀의 남편 민호 씨와 8살 딸 지민이가 함께였죠. 호주에서 온 배낭여행자 2명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탔어요. 프놈펜에서 시아누크빌까지는 4시간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지민이가 제게 영어 단어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버터플라이가 뭐예요? 나비야, 지미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시아누크빌에 도착한 건 정오쯤이었어요.
해변은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 야자수.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해변을 거닐었어요. 지민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박수진 씨는 사진을 찍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싸게 해드릴게요. 현지인처럼 보였고 친절해 보였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자는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줬죠. 저기 새로 생긴 카지노예요. 저기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 숙소는 반대 방향인데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높였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요! 차 세워요! 박수진 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더 빨리 달렸고 곧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먼지가 차창을 덮었고 바퀴가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박수진 씨가 딸을 꼭 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엔 쇠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엔진을 끄고 내렸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뭔가 소리쳤습니다. 크메르어였지만 톤은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곧 남자 3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한 명은 허리춤에 뭔가를 차고 있었어요. 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 마이 갓! 호주 배낭 여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내려!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고 민호 씨는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니퍼.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고 벽은 곰팡이 냄새가 났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았어요. 난간도 없었고 시멘트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공포가 커졌어요. 2층 복도 끝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밀어 넣었어요. 여기 있어.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방은 작았습니다. 한 4평쯤 될까요?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바닥엔 더러운 매트리스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 플라스틱 물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6명이 들어가기엔 비좁았어요. 지민이는 엄마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릴 여기 가뒀어요? 호주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렸다가 멀어졌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니퍼 씨,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걸 알면 누군가 찾을 거예요. 숙소 주인이나 봉사단체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아누크빌 어딘가 그것뿐이었죠. 박수진 씨가 지민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울지 마, 지민아. 곧 나갈 수 있어. 아빠가 방법 찾으실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29에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해가 지면서 방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세 창살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주황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울음소리.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플라스틱 그릇 6개를 바닥에 던졌어요. 밥과 뭔가 국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 그가 말하고는 문을 다시 닫았죠. 저는 그릇을 들여다봤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지민이는 입도 대지 않았어요. 박수진 씨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죠. 한 입만 지미야. 힘내야지. 결국 아이는 조금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왔어요. 창문으로 달빛만 조금 들어왔죠. 우리는 서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 무릎을 베고 잠들었고 민호 씨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자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때 민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다 뺏겼거든요. 제 주머니에 뭔가 있긴 한데 그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작은 접이식 칼이었어요. 호신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다행히 못 찾은 것 같네요. 그걸로 뭘 할 건데요? 호주 여자가 물었습니다. 싸울 건 아니에요. 저기 창문 세 창살, 나사로 고정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니, 사흘인 것 같았어요. 시간 감각을 잃었거든요. 해가 뜨고지는 것으로만 날짜를 셀 수 있었죠. 민호 씨는 밤마다 조금씩 쇠창살 나사를 풀었어요. 너무 느렸습니다. 1시간에 몇 밀리미터씩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자들이 가끔 문을 열고 우리를 확인했어요. 숫자를 세듯이 우릴 가리켰죠. 1, 2, 3, 6 모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지민이가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겁고 축 늘어져 있었죠. 물 좀 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박수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가 와서 페트병 하나를 던져줬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민이 이마에 물 적신 천을 얹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신음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나사 3개 풀었어요. 하나만 더 풀면 창살 하나를 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탈출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죠. 창문은 좁아요. 성인은 힘들 것 같고 지민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계획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를 먼저 보내려는 거였어요. 지민이가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마을까지는 한 2km? 어둠 속에서 숨어서 가면 돼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8살 아이를 혼자 보낼 순 없어요. 밤에, 낯선 곳에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다간.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른 방에서였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총소리. 탕! 탕!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지민이가 깼고 다시 울기 시작했죠. 조용히 지민아, 소리 내면 안 돼? 박수진 씨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참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지나갔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꿈쩍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마지막 나사를 풀었어요. 창살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좁았지만 아이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밤에 해야 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딸을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민이에게 설명했어요. 지민아, 너 혼자 나가야 해. 무서워도 참아야 해. 마을까지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말해. 우리 엄마 아빠가 갇혀 있다고. 아이는 울먹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8살 아이의 용기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밤 11시쯤 건물이 조용해졌어요. 민호 씨가 지민이를 안아 창문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아이는 작은 몸을 비틀어 창살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2층 높이였지만 창문 아래 배수관이 있었습니다. 저거 잡고 내려가? 천천히!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수관을 잡았어요. 몇 분 후 아이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지민이가 올려다봤습니다. 박수진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가, 지민아, 뛰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며 우리는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제발.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창문 곁에서 기다렸죠. 혹시 경찰이 올까, 아니면 누군가 도움이 올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 둘이 불을 켰습니다. 인원 점검? 그들은 우리를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4, 5. 멈췄습니다. 다시 세서요. 섯. 한 명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애 어디 갔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빠진 창살을 발견했죠. 이것들이. 그가 민호 씨를 때렸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꽂혔어요. 어디 보냈어? 말 안 해? 남자가 발로 민호 씨 배를 찼습니다. 민호 씨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박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죠.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민호 씨를 끌고 나갔어요. 안 돼요, 남편? 박수진 씨가 매달렸지만 밀쳐졌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우리는 남았어요. 5명만. 박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호주 사람들도 울었어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지민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호 씨는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지민이가 성공했다는 걸요. 지민이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무작정 뛰었어요. 발에 돌이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뛰었죠.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는 밤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길을 찾아가며 아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말했거든요. 울면 안 돼. 용감해야 해.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그쪽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나쁜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자였어요. 지민이를 보고 놀랐죠. 아이는 온몸에 땀과 흙이 묻어 있었고 발은 피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크메르어로 뭐라 물었지만 지민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물을 주고 의자에 앉혔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남자가 왔어요. 마을 이장 같았습니다. 그는 조금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부모님은? 지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뒀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경찰인 것 같았습니다. 크메르어로 길게 통화했죠. 그리고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경찰 온다. 기다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주인 여자가 빵과 우유를 줬어요. 지민이는 먹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새벽 5시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지민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아이는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없었어요. 큰 건물이요. 2층이고 창문에 쇠창살이 있어요. 차로 한참 갔어요.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아누크빌 외곽엔 그런 건물이 많았거든요. 한 경찰관이 물었어요. 부모님 국적? 한국이요. 저희 한국 사람이에요.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바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한국인 아동 발견, 납치 사건 추정, 한국 대사관 연락 필요. 2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프놈펜 한국 대사관에서였어요. 네, 8살 여자아이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납치됐다고. 네? 시아누크빌 외곽 어딘가. 알겠습니다. 바로 보호하겠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끊고 지민이를 봤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 온대. 조금만 기다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어요. 그날 오전 10시 한국 대사관 차량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영사 박민준과 현지 직원 2명이었어요. 박민준은 지민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우리가 엄마 아빠 꼭 찾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민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박민준 영사는 현지 경찰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지도를 펴고 지민이가 온 방향, 걸은 시간, 본 것들을 체크했죠. 아이가 1시간 정도 걸었다면 반경 3km 안. 큰 2층 건물, 쇠창살 창문. 그는 뭔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에 수상한 건물 목록 있습니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박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수색 시작합시다. 그는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교부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 가족 포함 외국인 6명 납치 추정. 현재 아동 1명 구조. 나머지 5명 수색 필요. 특별 지원 요청합니다. 서울에서 답이 왔습니다. 해외 범죄 대응팀 파견 승인. 12시간 내 도착 예정. 현지 경찰과 협력 지속하십시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민이를 안전한 숙소로 옮겼습니다.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지민아, 여기서 쉬어. 밥 먹고 씻고. 우리가 엄마 아빠 찾는 동안. 지민이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을 끓여줬죠.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여기 안전해.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엄마 아빠 찾을 수 있어요? 박민준 영사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꼭 찾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오후 박민주는 현지 경찰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외곽 도로를 따라 건물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건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폐공장, 방치된 숙소, 불법 카지노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에서였습니다. 영사님, 해외 범죄 대응팀 출발했습니다. 내일 오전 도착 예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국인 교육 봉사자 제니퍼 모리슨이 사흘 전 실종됐다고. 시아누크빌에서요. 같은 사건일 가능성 큽니다. 박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푸놈펜 공항에 한국 정부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해외 범죄 대응팀 8명이 내렸어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요원 5명, 외교부 직원 2명, 그리고 통역사 1명. 그들은 바로 차량에 올라 시아누크빌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였지만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박민준 영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모두 모였어요.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고 수상한 건물 위치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죠. 현재까지 확인한 건물이 17곳입니다. 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경비가 있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어요. 팀장 김대호 경정이 지도를 살폈습니다. 현지 경찰 협조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박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부는 조직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새나갈 위험이 있어요.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움직여야겠네요. 지민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김대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민아, 아저씨한테 기억나는 거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타고 갈 때 큰 나무가 있었어요. 가지가 이상하게 꺾인. 어떻게 꺾였어? 이렇게. 지민이가 손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번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에 녹슨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파란색이었어요. 김대호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잘했어, 지민아.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아이가 나간 후 그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번개 모양 나무? 파란 컨테이너? 현지 정보원 동원해서 찾읍시다. 그날 오전 11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곽 동쪽 3km 지점, 폐조선소 근처에 그런 나무 있습니다. 파란 컨테이너도 확인. 팀은 즉시 출동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멀리서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 창문에 쇠창살. 지민이가 말한 것과 일치했어요. 저기다. 김대호가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비 3명 보입니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는 현지 경찰에 연락했어요. 목표 지점 확인, 급습 작전 준비 부탁합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 반응이 늦었습니다. 준비 시간 필요해요. 내일 아침에. 안 됩니다. 김대호가 잘났어요. 지금 당장입니다. 인질 생명이 위험합니다. 결국 한국팀과 현지 경찰 5명만으로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은 건물을 포위했어요. 김대호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접근, 총격 최소화, 인질 안전 최우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위치로 이동했어요. 건물 뒤쪽, 옆쪽, 정면. 3분 후 모두 준비됐습니다. 돌입! 정문이 부서졌습니다. 한국팀이 먼저 진입했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1층에 있던 남자 2명이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그들을 제압했죠. 2층 확인. 김대호와 2 팀원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방이 4개 있었어요. 모두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김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영어였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였어요. 문 열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5명이 있었어요. 제니퍼, 박수진, 호주 배낭 여행자 2, 그리고 민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린 한국 경찰입니다.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달려들었어요. 제 남편은요? 민호는 어디 있어요? 남편분이요? 어제 끌려갔어요. 다른 방에 있을 거예요. 김대호는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다른 방 전부 확인. 다음 방을 열었습니다. 남자 4명이 있었어요. 민호는 아니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죠? 3번째 방, 여자 6명. 4번째 방, 또 남자들. 민호는 없었어요. 1층 창고 확인. 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 1명 더 있습니다. 김대호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창고 구석에 민호가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대호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은, 지민이는, 응. 안전합니다. 지민이가 우릴 여기로 안내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수진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여보? 부부가 껴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도 따라 내려왔죠.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옆에서 호주 남자도 울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실었어요. 민호는 들것에 실렸고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탔죠. 박민준 영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니퍼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이 구해줬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 끔찍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아누크빌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우리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이 한 명씩 검사했죠. 민호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내부 출혈 의심, 즉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나머지는 경상이었습니다. 탈수, 영양실조, 타박상.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제 배를 눌렀습니다. 아파요? 좀... 사실 아팠어요. 감금 중에 한 번 걷어차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몰랐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부 출혈 있습니다. 수술 필요해요. 수술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비장 손상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자신 없어 보였어요. 그는 동료와 크메르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문제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희 병원에 복부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장비도. 그럼 어떻게 해요? 프놈펜 큰 병원 가야 해요. 차로 3시간?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3시간. 내부 출혈이 있는데 3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옆 침대에서 민호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갈비뼈가 폐를 찔렀을 수 있어요. 정밀 검사와 수술 필요해요. 여기선 못해요. 박수진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박민준 영사가 복도에서 급히 전화하고 있었어요. 네, 2명 수술 필요합니다. 현지 병원은 1개가. 네, 프놈펜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3시간이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외교부입니다. 긴급 의료 지원 요청합니다. 서울 본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보건복지부와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현지 의료시설로는 불가능. 프놈펜까지 이송 시간도 위험.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공군 의무후송기 출동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어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준비하고 날아가면 12시간.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었어요. 환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병원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을요? 네, 의료팀과 장비를 현지로 보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수술하고 안정시킨 후 이송하면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물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재난의료팀이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비도 있고요.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어요. 캄보디아 긴급 의료 지원, 72시간 내 출동 가능한 팀 모집. 외상외과 전문의 5명이 지원했습니다. 간호사 8명, 마취과 의사 2명도 손을 들었어요.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 장비 전부, 이동식 중환자실, 혈액팩 100유닛, 의약품 500종, 컨테이너로 포장해서 공군 수송기로 보냅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외국인 환자도 포함되어 있다던데요?
팀장 김성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먼저죠. 그날 밤 11시 짐 싸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술 테이블, 조명, 마취기계,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모든 게 분해되고 포장됐어요. 의약품은 냉장 컨테이너에 담았죠. 혈액은 특수 보관함에. 새벽 3시까지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의료진들은 각자 집에 가서 짐을 쌌어요. 72시간 분량의 옷과 생필품. 다음 날 아침 6시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수송기 2대가 대기했습니다. 의료진 15명이 탑승했어요. 컨테이너가 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6개. 총 무게 2톤이었어요. 출발 준비 완료?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6시 30분 수송기가 이륙했어요. 목적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시아누크빌 병원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맞았지만 소용없었죠.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푸놈펜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차 안에서 죽을 것 같아요. 박민준 영사가 들어왔어요. 제니퍼 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의료팀이 옵니다. 지금 비행 중이에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한국인도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72시간 안에 도착해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72시간. 3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틸게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저를 위해 의료팀을 보낸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팀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수진이 남편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대요. 우리나라가 우릴 안 버려요.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약하게요. 역시 우리나라야. 그날 밤 우리는 버텼습니다. 통증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72시간 후면 한국이 온다는 희망. 71시간 후 시아누크빌 공항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죠. 뒤이어 컨테이너가 내려졌어요. 포크레인이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현지 공항 직원들이 모여서 지켜봤어요. 저게 뭐야? 한국 의료팀이래. 김성호 교수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46살.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과장이었어요. 그는 박민준 영사와 악수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료진과 장비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김성호 교수는 제 병실로 왔습니다. 제니퍼 모리슨 씨죠? 저는 김성호입니다. 외과 의사예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신 거예요? 네, 지금부터 검사하겠습니다. 그는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어요. 제 배를 확인했죠. 비장 파열 맞네요. 출혈량이 상당합니다. 수술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아니요, 저희가 준비한 곳에서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의료팀은 병원 바로 옆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렸습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라 비어 있었어요. 교실 3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로 했죠. 하나는 수술실, 하나는 회복실, 하나는 준비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컨테이너를 풀고 장비를 설치하는데요. 수술 테이블이 조립됐어요. 조명,
마취기계, 인공호흡기, 모니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기구를 소독하고 정리했어요. 바닥엔 방수 시트를 깔았고 벽엔 비닐을 붙였습니다. 전기선은 학교 발전기에 연결했죠. 오후 10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성호 교수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 수술실이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최첨단 수술실로 변해 있었어요. 형광등 대신 수술용 무형등이 밝게 빛났고 모니터들이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환자 이송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민호가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운동장 주변으로 텐트가 쳐져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저기가 수술실입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들것에 실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무형등이 보였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취하겠습니다. 10가지 세어보세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하나, 둘, 셋. 저는 4가지 세고 잠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김성호 교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배가 열렸고 출혈 부위가 드러났어요. 비장 파열 확인, 지혈 시작.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장을 부분 절제하고 출혈을 멈췄어요. 복강을 세척하고 봉합했죠. 수술 종료? 성공입니다. 김성호 교수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환자 회복실로 이송. 저는 옆 교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수술도 진행됐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찔렀지만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어요. 뼈를 맞추고 고정했습니다. 3시간 걸렸어요. 이분도 성공입니다. 2번째 집도이가 보고했습니다. 박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공하셨습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6시간 후 깨어났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학교 교실이었죠. 옆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깨셨네요. 기분 어떠세요? 아파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이제 회복 마시면 돼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여기 의사 있다며? 아픈데 봐준다던데?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도와주세요. 김성호 교수가 나왔어요. 어디 보자. 그는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이네요. 항생제 필요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고 주사를 놓았어요. 3일 후 다시 오세요. 경과 봐야 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네요? 아니요, 무료예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날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의료팀은 모두 진료했어요. 열, 복통, 상처, 골절, 온갖 환자가 다 왔죠. 밤 10시까지 진료가 계속됐습니다. 의사들은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명 더 봅시다. 김성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환자가 돌아갔어요. 의료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몇 명 봤죠? 123명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내일도 올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보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저와 민호는 매일 좋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고 밥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료팀은 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료했습니다. 환자는 계속 늘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죠. 수술도 계속됐습니다. 맹장염 수술, 골절 수술, 제왕절개까지 37건의 수술이 진행됐어요.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요. 다리가 으스러져 있었고 현지 병원에서는 절단해야 한다고 했대요. 하지만 김성호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봅시다. 6시간 수술 끝에 다리를 살렸어요. 환자 가족들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 그들은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배웠어요. 의료팀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회복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일주일째 되던 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로이터, AP, BBC.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한국이 병원을 통째로 보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성호 교수가 인터뷰했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것보다 병원을 옮기는 게 빠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외국인 환자도 치료했다던데요? 당연하죠.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자들은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72시간 만에 의료팀을 보냈어요. 수술하고 돌봐주고 무료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예요. 이게 진짜 인도주의예요. 그날 저녁 뉴스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의 야전병원 설치. 외국인 포함 1,400명 치료. 헤드라인이었어요. 영상에는 학교 운동장에 줄 선 환자들, 수술하는 의사들, 그리고 웃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와우, 한국 대단하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니퍼 모리슨 씨 상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박민준 영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정적입니다. 한국 의료팀이 잘 돌보고 있어요. 한국에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줬네요. 미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부끄러운 듯했습니다. 2주째, 저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야전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박수진, 지민이, 호주 배낭 여행자들, 그리고 구조된 다른 사람들. 김성호 교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제 다들 건강하십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김성호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사세요, 제니퍼.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가만히 서서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민호 가족도 인사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민호가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박수쳤어요. 지민이는 김성호 교수에게 그림을 줬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린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고마워, 지민아.
소중히 간직할게. 교수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의료팀이 철수했습니다. 장비를 다시 컨테이너에 담았어요. 12시간 걸려 설치한 걸 6시간 만에 철수했죠. 현지 주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또 와주세요.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10여 개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공항에서 저도 배웅 나갔어요. 김성호 교수와 마지막 악수를 했습니다. 미국 돌아가면 이 이야기 꼭 할게요. 부탁하지 않아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제니퍼, 엄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멍하니 지냈어요. 악몽을 꿨고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살아있었고 그건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강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병원, 시민단체, 어디든 불러주는 곳에 갔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됐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현지 병원은 저를 치료할 수 없었죠.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72시간 만에 병원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차별 없이 대가 없이. 그게 진짜 의료예요. 그게 진짜 인류애예요.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보세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는 시애틀에서 다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한국 국기야. 나를 살려준 나라.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있었던 기적을, 72시간 만에 도착한 병원을,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살린 의사들을.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이 내게 가르쳐 준 것.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저는 압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으니까요.